최근에 당정 갈등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157분간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생 관련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고 명품백 의혹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오전에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이태원법 거부권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지금 방금 연결한 저 내용부터 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국무회의에 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이제 제2 요구안이 이제 상정이 됐고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함께 들어봤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가 말한 건 이제 여야가 좀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요런 내용이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통령이 이제 어떤 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아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예.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마 국회에서 제2 요구를 의결할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나면 이제 대통령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곧 서명을 받고 국회로 다시 재송부를 해서 이제 재의결을 아마 요청할 것 같습니다. 진짜 국회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국회 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통과를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통과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세 가지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법 행정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다. 특히 이제 독소 조항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관련해 가지고 공정성이라든지 중립성이 제한되고 또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행정부 산하에 두게 되는데 이게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충분히 경찰과 검찰이 조사를 했고 또 관련자들이 기소돼 있는 상황이고 또 배상 관련돼 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원인을 규명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그다음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 희생자와 또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그거는 정부에서 충분히 강화하겠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만들어서 피해자의 그다음에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밝혔습니다. 국무총리께서 밝히신 바대로 이거는 국민적 참사인데 이걸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국민의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과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심의에 들어가고 의결이 된다면 이제 대통령의 선택이 남은 상황인 건데요. 뭐 어떤 과정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당연히 이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회로 넘어오면 의석수 배분의 상태로 볼 때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법은 이제 사라지겠죠. 통과시킨 어떤 그 과정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어떤 의사와는 관계없이 아마 이제 이 특별법은 사실상 이제 없는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상당히 지금 국면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의 원인이라든가 이 상황을 어쨌든 잘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과연 온 힘을 다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유가족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참사가 벌어진 이후부터 제대로 책임지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제대로 책임지려는 노력을 유가족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최소한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지적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전히 이제 어쨌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직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또 최근까지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봐도 물론 이제 용산구라는 이런 어떤 한정적인 지자체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이 수사라든가 또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됐을지 모르지만 김강호 서울청장 지금 이제 서울청장이 아니게 됐습니다만 김강호 서울청장 기소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검찰 단계에서 사실은 이것을 기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심의를 소집을 해서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기소를 하지 않는 단계로 가기 위한 절차 아니냐라는 의심을 샀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충분히 조사라든가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과정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이 만든 특별법에 대해서 다른 대안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이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 정부가 거부권 행사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거부권 행사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금 세기도 어려운 그런 5번째, 6번째 이렇게 지금 세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국회에서 더군다나 이 법은 여야 간에 이견인 상태에서 예를 들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이런 걸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그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지금 야당이 통과시킨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예를 들면 야당 출신이다 이렇게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는 것은 여당의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입법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사실은 행정부 입장에서는 판단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그냥 여러 가지 이 법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거부권을 그냥 행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냐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부가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법 논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정치적인 어떤 맥락에서 유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한 속보는 실시간으로 지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함께 따라가면서 좀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예. 이런 가운데 당정 갈등 논란을 빚어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등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으로 이 회동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동안에 용산 대통령실과 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 아니면 해소하느냐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기보다는 임시 방편으로 봉합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회동이나 또 정치적인 행사를 기획할 때는 제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 목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흐름을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소통 또는 관리 방안 예. 이런 목적을 두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네. 해법. 두 번째는 이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지게 될 공천 문제. 이런 민감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간의 이심전심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상호 노력해서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 전개가 되고 다만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 봤을 때는 대통령이 민생 해결을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민생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당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생 이슈 논의를 했는데 어제 보도에 따르면은 우리 도심 내에 철도가 많지 않습니까? 이 철도 때문에 이게 지역 간이 단절되고 분화되고 또 새로운 개발이 못 이루어지고 있는 큰 문제들이 있는데 예. 이런 철도 지하화 문제를 언급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 간담회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걸 보면 당정 간에 이런 정책의 어떤 공감대 이런 거를 조금 상호 이해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앞으로 이런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비대위원 간에 어떻게 소통할 거냐 또 대통령실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사후 방안이 아주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나온 속보 먼저 좀 전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부분인데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의결했다는 속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고요. 이태원법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심의해서 의결했다고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의 요구안을 제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거하게 될 경우 취임 후 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비공개 회담에 대해서 오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 네. 민주당은 이번 회동을 두고 이 밀실 정치라며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밝히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회동 이후에 이어진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부터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네, 오늘은 민생 문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비대위원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없었다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워 청와대를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을 구중궁궐로 만든 것도 부족해서 밀실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체 2시간 40분 가까운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나눴길래 꽁꽁 숨기려고 합니까?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용산으로 불러 군기라도 잡았습니까? 목전으로 다가온 총선 공천 문제라도 상의한 것입니까? 네, 회동을 함께한 윤재욱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공천 문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만 민주당은 긴 회동 시간 동안 명품백 논란 논의 등이 없었다는 걸 믿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관련된 논의가 실제로 없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밖에서 이제 있었다 없었다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짐작하기로는 이 양측 사이의 최대 현안이 이제 2가지인데 그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당에서 이제 공천을 할 것인데 그 공천의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어떤 공천의 모양새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의 문제 이 2가지일 것인데 그것을 이제 얘기 안 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짐작이 이제 아마 있을 건데요. 근데 제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 자리에서 그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그 2가지 얘기는 사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기보다는 이 자리의 성격이 뭐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가령 대통령실이 밝히는 대로 이 자리에서 민생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민생 얘기는 맞냐라는 의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앞에 교수님 말씀해 주신 철도 지하화라든지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안전진단을 다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없애더라도 좀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민생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철도 지하와 관련해서 아침에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것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도 뭐 철도가 예를 들면 도심을 가로지르는 뭐 지역에 살아봐서 그것에 예를 들면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철도를 지하화해서 그 지하화된 이제 그 지상에다가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뭐 이런 얘기는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선거 앞두고 나와서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되고 그 지역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은 별 소득 없이 끝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 왔던 의제거든요. 그게 왜 반복만 되고 실현이 안 되냐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추진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고 철도 지하화도 그렇고 지금 뭐 그린벨트 푸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막 던지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보수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설이라든가 칼럼에서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냐면 이게 전형적인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펴는 것인데 포퓰리즘 정책을 던지고 있는 건데 이거 감당 가능하냐? 감당 가능하지 않은 얘기 아니냐? 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보수 언론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당정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총선을 앞두고 소위 말하는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와 대통령실이
이런 여러 가지 뭐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해석될 만한 그러한 정책들로 당의 총선 이 전략이라는 것을 뒷받침을 할 테니 당은 또 이 총선과 관련된 것들을 열심히 해서 앞으로 성적을 잘 내보자 이렇게 합심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앞으로 총선을 치러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최대의 걸림돌이자 또 의제랄까 또 어떤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게 김건희 여사 문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다음에 공천을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좀 예쁘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는 반드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공감대랄까 조율이랄까 어떠한 이심전심이랄까 이런 게 없었겠느냐. 이 생각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아마도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분명히 당이 요구하는 바가 지금 있는 거니까 이대로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의사표시를 저 자리든 앞뒤로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특정 방송사하고 대담 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나름대로의 입장 표명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양해는 있었을 것 같고 공천과 관련돼서도 오늘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던데 아마도 지금 뭐 소위 한강벨트라든가 이런 데서 소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다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언론 표현으로는 비윤이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에 대한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좀 험지라고 불리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양해하더라도 또 쉬운 지역에서는 대통령이 원하는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작동하게 만드는 이런 정도의 대략적인 조율이나 합의 정도는 양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 것들이 이 어떤 뭐 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런데 이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을 거냐? 요거는 또 다른 이제 별개의 판단 영역일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걸 중심으로 당정이 조율을 해나가고 뭔가 지금 입장차를 좁혀나가는 그런 국면으로 봐야 된다. 저 자리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그 오찬을 앞두고 한 위원장이 공천은 당에서 하는 거다라고 이제 기자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그 이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런 조율 과정이 있었을까 싶기도 해서요. 이런 발언을 내놨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보도를 쭉 보면은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이 저 자리에서는 공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논의가 안 됐다라고 나오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당은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요 대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당이 공천하는 거다라는 취지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어떤 사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잘 보시면 그때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정확하게 대통령의 언론에 설명한 입장은 공천을 내가 해야 되는데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당이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공정한 공천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훼손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은 당이 하는 것입니다라는 이 원칙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적은 없는 거예요. 다만 예. 그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어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소위 어느 쪽이 이 힘이 실리는 거냐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비윤이라고 하는 뭐 김건희 여사의 좀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이냐 아니면 소위 윤심공천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은 이 뭐 어떤 언론은 검수저라고 오늘 뭐 표현을 썼더라고요. 검찰 출신의 뭐 금수저 뭐 이런 얘기겠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조율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담 이어가기에 앞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오늘 오전 7시쯤 이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28일 함경남도 심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 이틀 만인데요.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세부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추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담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뭐 여러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철도 지하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과 만남 이후에 오늘 기자들과 오전 브리핑에서 반복해서 말을 했고요. 이것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어요. 아까 잠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다만 이제 이것이 좀 너무 익숙하다, 뻔한 이제 공약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총선 공약으로서는 어떻게 좀 작용할 것 같으세요? 뭐 과거에 뻔했다고 해가지고 현재 미래에 안 된다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뭐 대통령실 회동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는 화답을 했다.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아까 우리 뭐 김평록께서는 뭐 다른 심도 있는 이야기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 예. 저는 뭐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밀실 정치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다 사진도 공개하고 대화 내용도 상당 부분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윤재욱 원내대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회동 이후에 기자들에게 간략하게 브리핑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비공개 밀실 회동이 아니고 공개 회동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로 심도 있는 대화는 없었을 것 같고요.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당과 정부는 원팀이다. 이런 의미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심도 있는 대화를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눈빛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즉 이심전심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큰 대화가 없었지 않을까.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관련돼서는 이게 벌써 이제 대통령께서 뭔가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문제를 대통령 면전에서 직접 거론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의 일은 당이 알아서 하고 정부 일은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데 결국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또는 대통령께서 또는 김건희 여사께서 해명해야 될 일이지 뭐 비대위원회라든지 당에서 더 이상 언급하기에는 조금 지나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선거 전략과 또 공천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간에 일정 부분 소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 명품백 논란 등과 관련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 단독 소집했고 또 서명 운동도 진행하거든요. 계속해서 공세가 이어지겠죠? 뭐 당연한 얘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모로 이제 자신들의 뭐 공천 논란이라든가 사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주로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민주당발 기사라는 건 대부분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걸 좀 싸우는 그림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그래도 좀 뭐랄까 불이 붙기 쉬운 인화력이 높은 어떤 그러한 소재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영부인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이 인화력이 높은 여러 가지 소재 중에서도 지금 가장 뜨거운 거는 명품백 수수 의혹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국회에서도 예를 들면 권익위에서 왜 이거 조사 안 하느냐, 이 조사 신고 들어갔는데 조사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뭐 이거 피습 당했을 때 그때는 뭐 헬기 이용한 거에 대해서 헬기를 타고 이제 이송된 거에 대해서 권익위가 우린 이거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거 조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문제는 왜 조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왜 밝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문제 제기하고 이런 걸로 활용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것과는 별개입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뭐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재의결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총선 이후에 뭐 의결을 하는 것도 고려한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요 보도는 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재의결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좀 언제 재의결할 거냐 요 시점까지 보면서 이 사안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총선에 이용하려고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국민의힘 나름대로 그리고 대통령실 나름대로 수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김정숙 여사의 뭐 명품 옷 이런 것도 같은 사안 아니냐 이제 어제 그렇게 공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끊고 가는 게 중요한데 예. 이 끊는 방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끊는 방식이라는 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정리를 하는 게 우선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특검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명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상대방 문제를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뭐 옷값 문제라든지 과거에 했던 얘기들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논두렁 시계 얘기 이런 거는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벌써. 굉장히 오래전 얘기지 않습니까? 17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는
이게 할 말이 없으니까 대응할 어떤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뭔가 맞불작전하는구나. 이렇게밖에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항상 국회에서 자기 잘못을 어떤 해결하지 않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너도 똑같아. 그러니까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탓한다. 이런 걸 서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하니까 아, 둘 다 똑같은 어떤 집단이다. 라는 어떤 식의 시각이 더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아, 정치인들 다 똑같아. 정치 혐오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되고 그게 우리 한국 정치에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영향들을 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를 해야 사실은 이런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의혹을 해소를 하면 예. 이런 얘기를 굳이 꺼낼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예.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소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위기 관리 대책 첫 번째로는 조기에 대응한다. 두 번째는 당사자가 대응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는 김건희 여사께서 명품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선호하지도 않는데 부친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물을 주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충분히 감안하고요. 그 목사란 분이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또 시계에 몰래 카메라까지 장착해가지고 그 장면을 촬영해가지고 공개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의혹 상황이 있으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더라도 그거를 설명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국민적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명품 가방 이거 한 200만 원, 300만 원 김건희 여사가 선호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수수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태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대통령께서 이 과정 경위를 설명하기보다는 저는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나오셔서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고 어떤 관계였고 어떤 과정과 경위를 통해서 명품 수백을 놓고 갔는데 어떻게 처리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과정 속에서 혹 문제될 소지가 있으면은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한 번에 정면 돌파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대통령께서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 경위를 설명하게 되면은 미봉책으로 끝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나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게 되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조사나 수사해라고 계속해서 요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정면 돌파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피습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계획 범죄지만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다고 밝혔거든요. 수사 결과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민주당이 경찰, 검찰 수사 결과를 의혹을 가지고 보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게 되게 되면은 국민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빨리 일단락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없다. 그리고 11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도 하고 또 그 피의자의 계좌 다 조사를 해봤는데 배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피의자가 범행 목적, 그다음에 그 과정, 연습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소상히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거를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피의자의 신상, 그다음에 변명문, 그다음에 당적을 비공개로 했는데 이거는 검찰 입장에 봤을 때 법적으로 이거를 공개하기가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대범하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 내용을 이제 일단락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 실제로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배현진 의원의 좀 의연한 태도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예. 이런 정치적 테러로 인해서 피습된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하고 이 자리에서 대담 그렇죠.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도 말씀드린 게 이러한 상황을 놓고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이제 오가는 게 양쪽 모두 이거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줄만한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과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 가질 만한 사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초기에 이제 경찰이 좀 뭔가 이제 좀 부실하게 수사를 했던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이 테러의 원인을 전혀 그럼 규명하지 못한 것이냐, 수사 내용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략적인 어떤 얼개라든가 그리고 이 범인이 왜 이러한 테러에 나서게 되었는가라든가 이런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져왔는가 이런 것들도 당적 유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한 것이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정도로는 지금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로 확인이 됐으면 저는 민주당이 드라이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된 건 어떤 점들이 있으니 앞으로 추가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민주당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뭐 지지자들은 격앙돼서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럴 때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좀 제어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유감인데 그러면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싶으면 국민의힘도 그러한 점을 드라이하게 비판하면 됩니다. 민주당 너무 심한 것 같다. 예.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는 같이 힘을 모으자. 국민의힘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수사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같이 목소리를 내겠다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또 이 피습을 당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 피습 당한 사안을 또 가지고 와서 비교해봐라. 우리는 피습을 당해도 이렇게 훌륭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배현진 의원 사례를 또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는 거죠. 저는 양당이 모두 이런 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좀 국민들 보기에 참 저런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책임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들처럼 이 거대한 어떤 정치 세력들이기 때문에 의연하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여성 군 복무를 새로운 공약으로 들고 나왔어요. 일각에서 갈라치기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이거 뭐 전형적인 갈라치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선거 전략에 있어서 자기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뭐 전략적으로 꼭 비판만 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2030 특히 남성들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여성 복무제 뭐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명분과 대의를 크게 갖고 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예를 들자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의무 군 복무를 하도록 하겠다. 물론 그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 공동체 재건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성의 만약에 병력 스스로 자원할 경우에는 복무토록 하겠다. 이런 거는 바람직한데 뭐 예를 들어서 여성들도 군 복무를 하고 군 복무를 해야지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것은 약간 젠더 갈등 또는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출생 문제 때문에 앞으로 군 병력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는 한 65만 명이 있었는데 지금 한 48만 명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 숫자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건 좋은데 그 해결 대안이 그리고 그 명분과 대의가 조금 더 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3지대 통합에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뭐 제3지대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다른 정치 세력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 것이냐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안 그래도 이제 민주당 계열 제3지대 정당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 제3지대 정당 좀 쪼개져서 지금 중통합 정도를 이룬 상황에서 네. 지금 새로운 선택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관심사인데 새로운 선택에는 또 류호정 전 의원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조율이 잘 되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입장을 새로운 선택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강력하게 우리가 뭐 선을 긋고 가겠다 이런 태도는 아니거든요. 오늘 금태섭 전 의원이 한 얘기를 보면은 좋은 토론 소재이다 뭐 이 정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걸림돌이 될 거냐는 이제
변론인 것 같은데 다만 이준석 대표한테 이 문제를 두고 이제 갈라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빠져나갈 구멍을 나름대로는 만들어놨을 거예요. 뭐냐면 여성들더러 군대 가라고 한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무슨 얘기냐면은 여성들의 의무 복무를 얘기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경찰이나 소방을 하고 싶으면 병사로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소방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병역 의무를 해야 된다고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왜 경찰이나 소방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병역 의무를 왜 지워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질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찰, 소방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좀 더 교육을 강하게 시키고 좀 더 그러한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왜 병사로서의 어떤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 되느냐를 질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정책 논의를 강화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